지역의 이슈를 발빠르게 취재해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남현 전 청와대 행정관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헌재가 부마 항쟁 관련자 보상과 관련해 내린 결정에 대해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내용 짚어보죠. 자, 먼저 이번 헌법 소원 청구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헌법 소원 청구인이 부마 항쟁 당시에 20일간 구금이 됐었어요. 예. 근데 이름이 좀 어렵네요.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 항쟁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받았으니까 이제 뭔가 관련된 보상이나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부마 항쟁 보상법이 전에 이제 통과를 됐었고, 네. 그 보상법에 의하면 30일 이상 구금자만 네. 생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20일이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못 미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청구인이 구금 일수를 이렇게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건 기본권 침해다. 그래서 작년에 헌법 소원을 냈는데 네. 얼마 전에 이게 이제 기각됐습니다. 예, 그 요지를 좀 살펴보면 결국은 구금일 30일이 아니기 때문에 20일이기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맞습니다. 요지인데 이 내용을 좀 듣고 헌법소원 청구할 만하다, 아니다, 어떤 생각 좀 드셨습니까?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객관적인 상황을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 네. 민주화 보상법에 관련한 게 이런 기준이라든지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네, 헌재에서는 그 기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민주화 보상법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다음에 부마항쟁 보상법에서는 보상금하고 생활지원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명기를 해놨어요. 구체적으로. 네. 보상금은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그다음에 생활지원금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30일 이상 구금 당한 분, 그리고 보상금을 받지 못한 분 중에서 상처를 입거나 1년 이상 재직한 해직자, 네. 이런 분들이라고 정확히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평등권 침해한 게 아니다, 이렇게 헌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현재에서 이런 보상금이나 기간들을 정할 때는 관련자의 경제 활동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사회생활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 다 이미 고려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다시 한번 고려를 한다는 게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마항쟁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 다른 그 민주화 운동에 비해서 1979년 10월 16일부터 해서 20일간, 그러니까 그 20일간 1,500명이 경찰에 끌려가고 그다음에 딱 20일 만에 이제 끝났어요. 네. 11.6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또 적은 수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그 결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그런 특수성을 좀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뭐 결국 결론은 기각이지만 판단 과정을 살펴봤을 때 두 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좀 내리셨을지도 궁금한데, 먼저 또 우리 방남현 전 행정관께서는 마산이 고향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을 좀 내셨을 것 같습니까? 예, 뭐 고향의 문제라든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헌재가 이야기한 기각의 내용을 네. 잘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각의 찬성이나 반대, 공통되는 의견은 한 가지입니다. 입법권의 영역이다. 헌재 판결문의 그 이유의 요지를 보면요, 네. 수급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입법자의 입법 형식의 영역이다라고 했어요. 입법의 영역이지 헌법상의 권리, 즉 평등권의 침해는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반대의 의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보면 민주화 운동 관련법보다 더 확대되었고, 네. 기존의 법률로 보상받지 못하는 관련자까지 포섭해서 보상해야 될 필요성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입법 취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반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입법 취지와 달리 네. 확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개정안의 구금 일수를 없애는 내용에 관련해서도
2016년도에 3억 5천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네. 이것이 재정에 타격이 간다라고 하면 이해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논란을 만들 이유 자체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의 판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입법 당시의 문제나 네. 개정안이 나왔던 2016년도의 문제, 왜 학대하기는커녕 제한을 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기각이 입법권의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들을 다시 개정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반대로 또 우리 유진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광주 출신이라서 5.18에 뭐 조금 관련이 돼 있는데 일단은 현재 지금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금일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이제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약간 정치적인 논리인데 그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근 20년 동안 그 지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정치권도 도움을 주고 했는데 우리 경남 지역의 경우 조금 특수 상황이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사실 이 발목을 잡는 어떤 다른 정치인들도 꽤 있거든요. 이 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그 논의의 틀을 올려서 지속적으로 당위성을 설득하고 그 결과를 인정받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또 이 부마 항쟁 그리고 경남 쪽에서도 아마 그런 노력이 뭔가 있어야 결과치가 이제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분위기 자체가 뭐 5.18이고 이렇게 그렇게 많이 우리가 양보를 해줬으면 네. 됐지. 뭐 많은 걸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한계가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반대쪽 어떤 정치인들의 논리도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아쉬운 판결이었다라는 맞습니다.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부마재단이 유감의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추가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당연히 그 부마재단 같은 경우에는 헌재 판결에 대해서 심하게 유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예. 단기간에 일어난 부마항쟁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대부분 참여자를 법 혜택에서 배제하는 판결이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라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5.18은 보상을 받고 부마 항쟁 피해자는 보상을 못 받는 국민 네.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박정희 군부 18년 독재를 실질적으로 종식시킨 시민 항쟁으로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부마 항쟁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에 비추어서 심히 우려스러운 판결이라면서 강하게 이제 유감 표명을 했는데요.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관련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소송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헌재의 판결을 잘 살펴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법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국가기념일 제정과 함께 보조를 나간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이 손배 소송 승소가 좀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이미 어렵게 만들어진 부마항쟁 보상법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걸 또 이미 사문화돼 있는데 쉽게 바꾸는 건 이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헌재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예. 하지만 이제 당장의 승소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여기 또 민주화 항쟁 그 기념관 설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여건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아마 힘을 보태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국회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쉬워질 테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제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단서가 있냐면 그 부마항쟁 관련자 송두환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이제 부산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체포가 돼서 18일간 구금이 된 사례를 가지고 2015년도에 부마항쟁 관련자 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 받은 뒤로 무죄를 받았고 부산지법에서 지난 이제 1월달에 1,500만 원 보상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 이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이제 뭔가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뭐 단서는 마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이 부마 민주항쟁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정말 중대한 민주화 역사의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좀 당시 업적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남의 올해 1분기 실업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도 20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대책이 있을지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다, 힘들다 해도 이 정도 정도까지 몰랐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데 현재 상황, 실제 상황 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해 조선업 그다음에 뭐 자동차 제조업 거의 몰락 수준의 경험을 하면서 울산, 전북, 경남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또 따라서 서비스업까지 같이 이제 부진하면서 고용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실업률도 뭐 치솟고 있는데요. 일단 기록을 보면 IMF 직후 1999년도에 실업률인가요? 우리가 지금 네. 다루는 실업률이 4.4%였는데 20년 만에 최다 4.4%를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19년 만이죠. 19년 만에. 그리고 이제 좀 더 충격적인 수치가 있는데 통영시 실업률은 6.6%. 근데 다행히도 통영시는 지금 주춤을 했습니다. 올 초에 네. 들어와서 거제시는 7%입니다. 타 지역이 지금 3% 중반대를 기록하는 걸로 봐서는 거의 전국 최대의 네. 최고 수준이고 거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조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뭐 조선업 구조적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 대상이 조금 애매한데 네. 예를 들면 군산시 실업률은 지난해 하반기에 3.2%였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2배가 군산시보다 높잖아요. 똑같이 구조 조정을 하고 있고 이제 예. 좀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가지고 완급 조절에 들어간 상태고 저희는 지금 한참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더 체감 온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수치를 좀 살펴보니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높은 실업률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네, 경남의 1분기 실업자가 7만 9천 명, 실업률은 4.4%로 나와 있습니다. 1999년도 3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반면에 전체 취업자 수는 172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만 명이 증가했다라고 하거든요. 실업자는 많아지고 실업률도 높아졌는데 또 반대로 전체 취업자는 증가했다는 부분들이 좀 아이러니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네. 통계청이 이 자료들을 분석할 때 지역과 인구 변화의 요인들이라든지 시기와 계절적 요인들, 산업별 경기에 따른 요인들 등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인구 변화의 요인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인구 변화에 따라서 경제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의 상황인데요. 예를 든다면 58년도 개띠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 예. 이 부분들이 지금 실업 대열에 합류하는 시점이 앞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이제 이런 숫자를 따지거나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걸 따질 때 인구의 변화의 요인들이 좀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경남의 경우에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선업과 기계, 자동차 산업들이 침체를 겪으면서 실업이 매우 증가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 조선업 침체를 통해서 거제와 통영, 고성, 창원의 진해 같은 경우에는 경남 전체에서 4곳이나 네. 산업이나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2018년도 하반기 실업률은 거제가 1등, 네. 통영이 2등 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창원 같은 경우도 기계 산업이 침체화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IMF 때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IMF 때도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IMF 때는 그래도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산업들이 수출 산업들도 꽤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해서 경남은 어느 정도 또 IMF가 비껴가지 않았냐 하는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IMF가 20년이 지금 지나가 있는 시점인데요. 네. 그동안 우리가 IMF도 비껴갔는데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욱더 산업들을 발전시키거나 좀 더 확대하지 못했다
이런 점이 좀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점들을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높은 실업률 극복을 위해서 경남도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실업자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구인 활동을 했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자발적 미취업자는 거기서 빠지는데 이제 제 주변에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길래 제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자, 이게 그 실업률에 이제 일단은 국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 당연히 있을 테고요. 경남만 보면 조선업, 제조업 기반입니다. 경남을 근간은.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서비스업이나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남이 좀 특수성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울산이나 이런 것처럼 대기업 의존보다 중소협력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으로 이번에 지금 넘어갈 우려에 처했잖아요. 근데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추진기라든지 조선 핵심 기자재를 자기 그 회사 안에서 다 소화가 가능한데 예. 대우 같은 경우는 전부 주변에 있는 이렇게 거제, 창원, 김해, 부산, 녹산에 있는 그 계열사 협력사로부터 조달을 하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그 영향이 훨씬 더 크고 고용률에도 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두산도 마찬가지로 원전 산업 뭐 두산 하나가 흔들린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보면 이제 2차, 3차 협력사들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50%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기서 실업률의 어떤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부분을 좀 이면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거기 4차 산업과 기존 제조업을 결합하면서 체질 개선을 지금 자꾸 시도하고 있죠. 스마트 공장인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그 과정, 체질 개선 과정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실업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지난해 12월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근데 노인 인구는 또 증가하고 실업률 증가하고 그게 아마 꽤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이 수치에.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 결정적인 게 있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평균 1.1% 서비스 산업 중소상인들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네. 근데 경남은 거의 9%대로 늘어났습니다. 예. 다른 지역 평균 1%인데 네. 그 말은 즉슨 제조업, 조선업에서 실업자들이 급격히 서비스업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이 과다 경쟁, 업황 부진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개점하면 바로 휴업하는 상태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큰 문제로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는데 1차년도, 2차년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성과가 이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딱 그 과도기에 또 정에 결려 있다는 그런 몇 가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원인을 좀 꼽아 주셨는데 이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 탓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 방담현 전 청와대 행정관께서는 3개월 전까지 청와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서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 다른 원인은 없겠습니까? 예, 일단 뭐 정부나 지자체를 탓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책임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 다만 두 가지 정도를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과 믿음이란 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경제가 좋아질 수는 없는 법이죠. 어떤 원인이 있는지 알아야 결과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어떤 병이든 진단이 중요하고 원인을 밝혀야 치료가 가능하듯이 이 원인을 밝혀서 좀 시간과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5월이 되면 만 2년이 지나게 됩니다. 예. 아직 뭐 2년 반 한점도 못 돌았는데요. 처음에 정부의 인수 시기에는 정치적 혼란이라든지 외교적 난제, 경제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었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씩 극복하면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의 경우는 언제나 어렵죠. 언제나 뭐 경기가 나쁘다는 평가들이 많은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윤종원 경제수석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이야기죠. 예. 여러 가지 심리적 측면들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과도하게 뭐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또한 좀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보면 2017년도, 18년도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점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실업률의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 부분들 또한 인구나 지역이나 산업에 이런 영향들도 미치는 부분이라서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또 성장률의 경우에는 2018년도 4분기 이야기를 하면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었다라는 한국은행 자료가 있습니다. OECD 국가에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경제는 A 학점인데 국내에서는 F 학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31,349달러, GDP 성장률은 2.7%. 언론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다. 1인당 국민소득도 체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우리가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이번 조사를 좀 살펴보면 가장 좀 걱정스러운 게 40대 취업자 감소가 좀 뚜렷합니다. 이게 한창 자녀 키우고 좀 돈 쓸 나이인데 이렇게 취업자 수가 크면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좀 40대 실직자를 위한 좀 제도 없겠습니까? 경제 허리라고 불리죠. 3, 40대. 이 경남의 2019년 상반기 실업자 수 이제 살펴보면 30에서 59세가 4만 명, 60세 이상이 16,000명, 15에서 29세가 2만 3천 명입니다. 이제 뭐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 맞죠. 이게 사실 이 숫자가 여러 가지 착시 현상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제 60세 이상 인구가 뭐 매년 지금 3만 명 이상 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은퇴자도 같이 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도내 제조업 취업자 수를 보면 40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3만 명 마이너스 7% 감소를 했거든요. 예. 그 말은 경남에서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에는 어떤 제조업으로 인해서 특히 제조업에 직격탄을 맞는 그 분들이 30, 40대가 많지 않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40대에는 사실 불혹의 나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실업을 해가지고 어디로 몰리느냐? 서비스업, 유통업, 그다음에 자영업, 예. 뭐 닭팔로 가시고 하면 이게 팔리겠어요? 기계 만지던 분들이. 음.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물론 제가 여기서 무슨 그 청사진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 그 농업인 월급제라는 게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9월 달에 추수를 해야지만 이 목돈을 만질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빚도 지고 너무 많은 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수매할 그 돈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조선업이 다시 이제 화랑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돈으로 직접 만지려면 2, 3년 후가 되거든요. 배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돈을 받으려면 2, 3년, 길게는 3, 4년을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분들이 남아있지를 못해요. 그 네. 기술자들이 다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뭐 다른 업종 또는 뭐 해외 다양한 식으로 유출이 되고 이제 그 기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농업인 월급제 주듯이 정부에서 미리 지금 포장돼 있잖아요. 조선업이 수주가 돼 있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선별해가지고 뭐 미리 월급을 주거나 이 기술력이 유출되지 않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은퇴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통닭장사 안 하고 예. 자기가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방안들 제시해 주셨는데 좀 참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도와 지자체가 장기적 또 단기적으로 취업률, 실업률, 일자리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기다려달라는 희망 고문이 아닌 이제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놔야 할 때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